하나씩, 이게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그래서 4개를 연결시켜서 긋는 획들이 있어요. 이게 한자에 이제 낄 개자를 닮았다고 하는데, 낮게 할 때도 요 하나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고서도 하나짜리, 이것도 쓰긴 하는데, 대체로 보면은 요것들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쓰는 방식보다는 약간 옆으로, 그쵸? 이제 긋는 방식으로, 이렇게 날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면은 마치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듯한 그런 흐름을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음영을 줘가지고서는 주면은 각각의 모양들이 나타나죠. 이것들을 쓸 때는 대체로 이제 굵은 요 굵기, 요 정도 굵기면은 충분히 쓰는데, 이때는 이제 나뭇잎 하나하나보다도 사실은 더 작게 쓸 수도 있어요. 더 작게 쓰는데, 제가 이제 화면상 선생님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약간 크게 그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류의 잎사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풍경을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담아낼 때, 풍경을 크게 담아낼 때 이제 사용하고, 이렇게 겹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것들은 그래서 자, 하나 가운데 부분들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왼쪽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방향으로 쓱 가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들을 겹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하게 그렸다가,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더 타가지고 좀 농도를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흐리게 해가지고 요 단계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표현을 하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반드시 겹쳐서 그리셔야 돼요. 얘네들 따로따로 그리면은 이제 나무 자체를 표현하기도 좀 어렵고, 나중에는 숲을 이룰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물을 조금씩 찍으면서 흐리게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은 한쪽 면 표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대체로 표현할 때 이 모양들을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이 형태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형태를 가져가는 게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 형태를 만들 때 대체로 이것들이 들쑥날쑥한, 그러게 안쪽으로 움푹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네. 붓을 쓰실 때 완전 수직보다도 약간 기울이시는 게 훨씬 더 표현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중봉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기울였을 때 이 측면의 옆면과 이 붓끝이 살짝 옆으로 날리면서,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제 수월한 게, 중봉으로 했을 때는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는 괜찮은데 양옆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이 끝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것부터 약간 옆에 붓을 약간 기울여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이제 농도가 나가지고 쫙 흐름이 나온다면 전체적인 큰 나무들, 그 다음에 숲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개자, 낄 개자나 낫 개자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개자, 개라고 하는 글자를 닮은 점묘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방법 자체를 점을 이용해 가지고 나뭇잎을 표현한다 그래가지고 점여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굳이 옛날식 방식들을 다 이해하는 것보다 일단 나뭇잎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표현해 드릴 부분들은 바로 그냥 무조건 툭툭툭툭 찍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런 찍는 것들 우리가 보통 점 찍듯이, 점을 찍듯이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대체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 하더라도 마치 알갱이 있는 후추 있죠. 알갱이 굵은 후추, 그거를 이렇게 툭 바닥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얘네들이 흩어지는 모양, 그 모양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호초점이라고 해요. 오랑캐 호자를 쓰는데, 근데 호초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후추나무의 열매 모양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대신 이제 모양 자체는 약간 간격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점들이 보여야 돼요. 아니, 점들이 너무 미세하거나 너무 굵거나 곤란하고 점들이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점들이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도 발생하겠지만 밀도가 높은 부분들만 서로 겹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그렇죠? 이 점의 이제 특징은 동글동글하게 생겼다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역시 얘네들의 외곽도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듯이 들쑥날쑥, 이 앞에서 말했던 개짜점과 마찬가지로 들쑥날쑥한 이런 표현법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중심 부분들, 뭉치는 부분들은 이렇게 뭉쳐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흩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흩어뜨리셔도 돼요. 너무 많이 흩어졌나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 얘네들도 조금 더 이제 흐리게 표현하면서 이제 그 모습들을 할 수 있죠. 물론 이거 가지고 나무를 표현하면 어떨까? 약간 그 생각들이 좀 있으실 텐데, 역시 여기다가도 나무를 그리면서 나무에 잎들이 하나하나 올려진 그런 모습들로 간다면은 얘네들도 좋은 표현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숲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다양한 수목들이 있죠. 뭐 침엽수며 화렵수며 각각 나무의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형태들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서, 그렇죠? 색깔을 조금 흐리게 하고 진하게 하고 하면서 구분을 두신다면은 더 다양하게 찍어내실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좀 흩어뜨리면서도 이렇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옆으로 납작하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냥 대체로 둥구스름한 형태들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들쑥날쑥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요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점 중에서 약간 이제 흩어지는 점들이 있어요. 흩어지는 점. 이 흩어진 점이라고 해도 조금 그렇지만, 이게 막 섞여가지고, 점이 막 섞여가지고 막 뭉쳐지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이런 둥그런 점들이 아니라 약간 납작한 점. 우리가 예전에 미불이라든가, 미우인 같은 분들이 어떤 밑점준하고 약간 닮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밑점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것과 좀 닮아 있는 다른 점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점들은 이제 옆으로 찍는 점들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역시 붓을 위에서부터 정확하게 내려 긋지 마시고 약간 이것도 옆으로. 그렇죠? 얘가 지금 이제 90도라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수평이고요. 이거 완전 수직인데, 선생님 보기엔 이쪽에서 보시는 게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약간 60도? 자, 요 정도가 60도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가 30도예요. 완전히 높이면은 이제 수평이 되겠죠. 자, 30도, 한 60도, 60도에서 30도 사이 정도. 보통 45도에서 60도 사이 정도면은 너무 높이면은 이게 닿는 부분들이 깊어지니까 그 부분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연필 쥐듯이 딱 쥐면은 그 부분들이 비슷한 각도 45도에서 60도에서 45도 정도 사이에서 찍힐 거예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툭툭 점 찍듯이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 점들이 이제 처음에는 간격들을 이렇게 두면서 찍으시는 게 좋죠. 안 그러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지들끼리 섞여가지고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요것들을 찍기 전에 한번 조금 더 짙은 거부터 한번 하도록 하죠. 그렇죠? 이렇게 작게 찍은 점 이제 서로 섞여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점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작은 점은 소혼점, 그리고 약간 점을 크게 찍으면은 대혼점이 되겠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크게 찍으면은 이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이제 섞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간격을 일일이 떨어뜨리면서 했던 부분들인데, 요거를 일일이 이렇게 나중에 먼저 그린 것 이외에 천천히 지금 그 처음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동그랗게 찍은 점과 옆으로 살짝 기울여 가지고 옆면으로 수평으로 거의 찍는 점, 이 점들의 차이들을 한번 구분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묘법들이 잘 드러나야 선생님들이 나중에 풍경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그 동양화의 어떤 모습을 표현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표현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걸 이렇게 그려서 품목을 표현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통적인 그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점들을 찍었을 때의 모양이며 이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참 신기한. 그냥 옛날 그림들 봤을 때 처음에는 그냥 큰 화면만 그냥 보이는데, 그죠? 산, 뭐 나무, 물 이런 것들 형태만 보이는데 해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은 그 화가가 그렸던 이 붓터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죠? 선생님들이 그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렸을 때의 느낌들이 분명히 대상을 좀 더 관찰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알려주듯이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림도 내가 직접 그리면서 이런 것들을 표현법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금방 눈에 들어오는 그런.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조금 다른 모양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그릴 수 있는, 그리고 많이 그려지는 그림들 중에서 소나무 잎사귀가 있어요. 우리가 송엽이라고 보통 불리는 소나무 잎사귀의 모양들은 뭐 이것과 같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다 할까요? 그렇죠? 2개, 3개,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 요거는 이제 겹쳐서 그려도 마찬가지겠죠. 자,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되는데, 자, 넷, 자, 서로 겹치면서 살짝 겹치고 있죠. 자, 2개 또 겹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솔잎의 모양들은 마치 바늘 모양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서로 섞여 있는 듯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뭐 간단하죠. 우리가 그리고 많이 표현하는 부분들, 얘네들 중심을 어디다 두는 게 좋냐, 그렇죠? 중심을 둘 때 너무 가까이도 두면 안 되고요. 그럼 그 완전히 이렇게 겹쳐버려요. 그게 아니라 약간 이 정도 살짝 붙이는 정도로만 떨어뜨리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아예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가면은 분리가 돼 버려요. 이것도 곤란하겠죠. 뭐 구도상으로는 이런 분리되는 점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 솔잎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서로 다른, 그렇죠? 느낌은 비슷한데 뭔가 다르죠. 그리는 방식도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끝까지 가운데 모이는 부분들까지 끝까지 안 가요. 그렇죠? 끝까지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툭툭툭 찍으면서 그 조금 솔잎보다는 좀 짧게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계자원에서는 이런 모양의 터치를 가지고 그 동물의 아주 작은 동물의 발 모양, 거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쥐, 그 서득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약간 느낌을 우리가 소나무를 그릴 때하고 서로 좀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끝부분들을 모이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서로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 자, 조금만 좀 더 그리면서 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도를 잡을 때는 대체로 동그랗게 그리거나 길쭉하게 그리거나 옆으로 넓적하게 그리는 것들을 피하시면 좋아요. 물론 넓적하게 하더라도 제가 하는 부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개짜점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들쑥날쑥한 요 형태들, 이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리실 때도 하나만 연습할 때는 그냥 연습 삼아 그리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연습할 때조차도 요 외곽 형태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늘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들이 표현이 될 때도 각각의 모양대로 드러나겠죠. 비슷한데 뭔가 좀 달라요. 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퀴 모양으로. 그렇죠? 그래서 바퀴의 반만 그리는 방법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바퀴의 반. 그러면 바퀴를 전체를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 소나무 표현법에서는 얘가 잘 보세요. 옆으로 그렸을 때, 자, 이렇게 그렸을 때하고 아래로 그렸을 때 각각 있죠. 자, 요것들을 한번 다 섞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사방팔방을 다 그려서 아예 이렇게 둥그런 형태로,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다시, 자, 물론 얘네들은 끝부분까지 같이 다 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원형이 되어버리죠. 얘나 약간 반 정도, 얘는 사실 반보다 조금 더 좁게 그리는 방법이고요. 각도가 얘네들 그릴 때는 하나, 둘, 셋, 넷, 한 요 정도만 돼요. 근데 소나무의 일반적인 소나무 그릴 때는 요거보다 한 반 정도 이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반만 표현을 하는 법. 근데 얘네들은 완전히 다르죠. 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표현해요. 소나무를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나요? 예,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아예 그 차바퀴 모양으로 동그란 형태를 완전히 다 채운다 그래가지고 차림법이라고 하는 명칭까지도 붙어 있어요. 뭐 우리가 굳이 명칭이야 알고 모르고의 문제보다 소나무를 그릴 때 반만 그리는, 그쵸? 잎사귀를 반만 해서 끝까지 모은다. 내지는 완전히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전체를 다 둘러가지고 표현을 한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그릴 땐 대체로 정면으로,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옆면보다는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그래서 얘랑 섞으면 어떨까? 물론 섞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섞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요거 자체가 하나의 기법으로 등장을 해서 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설립 표현법만 가지고도 표현하는 사례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예 규칙적인 형태를 다 정확하게 딱딱 이제 그리면서,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 것들보다도 솔립을 표현하면서도 어떤 방법들 쓰면 그냥 좀 어지럽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이제 그려드리고, 요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차림법이죠. 하고 요것들과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방법의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과 비슷한데 지금 소나무가 두 종류를 표현했는데 요것과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비슷하게 그려야 돼요. 그런데 모이는 점이 제대로 안 모여요. 어디가 모이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혼란하게 그리는 방법. 아,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었나? 이건 나중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방법조차도 과거서부터 존재했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은 솔잎 모양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그려나가면서 겹쳐서 솔잎을, 그 소나무를 완성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만 그리거나 완전하게 동그랗게 그리거나 하는 규칙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이렇게 불규칙한 방법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 어지럽게 침통을 막 흩어뜨려 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리니까 얘네들을 그 난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솔잎들을 좀 어지럽게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잎에 규칙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가운데에서 딱딱 모여서 정돈된 느낌이 아니라 어지럽게 표현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조선 후기 우리 문인화들 중에서 이런 표현법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규칙적인 질서, 이 부분들을 좀 깨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많이 표현하는 사례들이 좀 있죠.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응용해 보신다 그러면은 갈피를 좀 더 내면 되겠죠? 제가 붓을 좀 이렇게 흩어뜨려 놔볼게요. 그렇죠? 실제로 흩어뜨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다가 그래서 털의 결들이 온전하지 않게 이렇게 막 흩어진 상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형태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어떻게 보면 막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가운데를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자체도 그냥 이렇게 찍으면서 그 서로 모이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엉클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가능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 너무 난잡하게 그리는 것보다 중간중간마다 얘네들이 구심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게 좋기는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갈피리라든가 아니면 붓의 그 형태들을 조금 흩어뜨리면서 표현하는 방법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만 알면 웬만한 소나무들은 그려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소나무 잎사귀 그리는 방법들은 대체적으로 이 안에서 해결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어지럽게 중심을 딱 모으는 게 아니라 흩어뜨려 놓으면서 어지럽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되게 자유롭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동그란 형태의 꽃잎 모양과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려면 뭘 표현하면 되냐면 제가 이 앞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조금 더 굵게 할까요? 조금 물기가 있어야겠네. 자.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화 문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닿지 않게 가운데를 약간 이렇게 남겨두고 꽃잎 모양으로 서로 터치를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형태다. 이것들이 뭐 이런 형태로 나뭇잎을 그리는 것도 있나요? 근데 이런 형태로 나뭇잎을 그려가지고 표현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이 꽃 형태들 표현할 때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도 결국에 가서는 모양들이
일정하게 이제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 잎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야. 좀 꽃이 커졌나요? 자, 자, 요런 형태. 자. 그래서 가운데를 비워두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 방법들은 뭐 꽃을 이렇게 해서 꽃밭을 그릴 것도 아닌데 굳이 이 꽃을 이렇게 쓰면 되나? 뭐 국화잎, 국화 꽃잎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붙이는 부분인데, 근데 그 요거 말고도 국화점 말고도 오히려 매화점이라고 하는 점묘법도 있어요. 매화점은 또 뭘까? 요거랑 비슷하죠. 근데 매화 꽃잎이 몇 개죠? 5개죠. 그래서 매화 꽃잎 개수를 좀 제한한,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데 꽃잎 개수를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거는 매화점은 이쪽에다 그래요. 매화점은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하면 별 모양이 되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요. 셋, 넷, 5개. 자, 매화점하고 국화점하고 느낌이 뭔가가 다른데요? 하실 분들이 있는데, 자, 매화점하고 국화점의 차이. 아마 보시면은, 이 터치의 개수가 줄어들었네요라는 것 뿐만 아니라 뭔가가 달라졌어요. 가운데 부분들이 이렇게 하얗게 비어있던 부분들이 메꿔져 버렸어요. 자, 국화점 같은 경우에는 꽃잎들이 비어있는 데 반해서 매화점은 이렇게 비어있는 꽃잎들을 다 채워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부분도 있죠. 터치는 동일한 터치를 사용을 해요. 동일한 터치를 사용하지만 대신 이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이면은 자, 구분이 확실하게 국화점과 매화점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발 모양을 닮았다. 서족이라고 보통 쥐서자를 써가지고 서족이라고 하는 쥐 발 모양의 어떤 그 터치 이런 모양으로 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반만 그 열차 차바퀴의 거의 반만 그리는 방법,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모아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전체를 동그랗게 다 중심점을 해가지고 다 모으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중심점을 더 흩어뜨려 놔가지고 막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조금 더 그 갈필로 내지는 아니면은 요 터치 자체가 많이 드러나지 않게끔 파필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방법들이 비슷해요. 소나무 잎 요것과 아주 흡사하게 그리는 표현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초를 그릴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소나무를 그릴 때는 대체적으로 옆으로 길게 이렇게 눕혀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표현을 할 때는 대체로 얘네들이 그 위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양옆으로 번져나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보통 고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옆으로 번져나갈 때의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하는데, 요것과 비슷하게 그리면서도 느낌이 완전히 다른, 이번에는 요거는 비슷한데, 자, 느낌이 좀 다른 거 한번 가볼게요. 자, 똑같이 솔잎처럼 그려요. 자, 솔잎처럼 그리는데 느낌이 뭐가 다르죠? 자, 계속 위아래로 쌓는 부분들처럼, 그렇죠? 이렇게 자,
수직으로 쌓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거 뭐 할 때 하냐면은 우리가 수초 그릴 때 요 방법을 많이 써요. 요런 솔잎. 근데 대신 제가 각도를 좀 밑에까지 썼는데 대체로 수채는 그 옆으로 완전히 수평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약간 위로 양옆으로 넘나들면서 가면 분리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넘어가 자 이렇게 해서 쌓아서 올라가게끔. 그럼 근데 대신 수평으로 완전히 똑바로 올라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휘어서 올라간다거나 옆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똑같은 획을 썼는데 느낌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이제 수초의 이 획들을 쓸 때 이 방법들 왜 동일한 표현법인데 느낌이 다를까? 그리는 방식이 달라져서 그래요. 하나는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중심점들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방법들이고, 그렇죠? 얘네들은 중심점이 옆으로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소나무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뿌리 땅속에 박혀 있는 상태고, 얘네들은 나무의 잎을 그리는 방법이죠. 엄밀히 말하면 수초는 요거 자체가 거의 그 형태를 더 완성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리면서도 서로 옆으로 번지는 것들은 그냥 주변을 단단하게 그리는 형태라고, 안정적으로 그리는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마저도 살짝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초의 이 느낌들은 안정적으로 쫙 그릴 때, 여기 물고기만 몇 마리 그려버리면 진짜로 물속에서 있는 수초 표현이 가능하겠죠. 처음에 그었던 개짜점이라고 있죠. 뭐 낄개짜인가 10개 낱개짜를 제가 응용을 해가지고 그리는 방법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걸 옆으로 해가지고 약간 굵게 그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요것들이 사실은 어디서 유래했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대나무 그릴 때 대나무 잎 그리는 모양하고 아주 비슷하게 그려요. 실제로 대나무 숲을, 멀리 있는 대나무 숲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대나무 잎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약간 그 굵게 그리잖아요. 요것들을 약간 더 굵게 그린다? 어떤 건? 그쵸? 이거 좀 너무 굵은가요? 자, 이렇게 굵게 그린 건데, 이렇게 널찍하게 그리는 형태죠? 느낌이, 그리는 방법은, 획은 똑같은데, 이것도 뭐, 세 번 긋나, 아니면 4번 긋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약간 굵게. 그래서 붓을 쓰실 때도 실제로 수평으로 완전히 고정된 그런 부분들보다는 약간 더 기울여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물론 그 아까 기울여서 그렸던 부분들, 이런 점 찍을 때도 약간 기울여서 그 붓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점을 찍었는데, 얘도 지금 그런 느낌이죠. 완전히 수직으로 해가지고 중앙을 해서 꼭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옆에서 살짝 이렇게 긁어내는 듯한 그런 획이죠. 이렇게. 획이 조금 남다릅니다.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류의 이제 그 획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그 오동나무 잎에 비유해가지고 오동점이라고 불러요. 오동점. 근데 이런 그 오동점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게, 얘네들은 같은 방식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리는 방법들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끝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자, 찍어가지고 또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툭 건너뛰어요. 그렇죠? 얘처럼 이렇게 끝부분들을 뾰족하게 끌어내거나 드러내게끔 하지 않고, 끝이 거의 잘 드러내지 않게끔 하는 특성이 좀 있어요. 물론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안 지켜지는 것들 이렇게 약간 뭉툭한 상태로 끝이 뾰족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이런 정도도 되죠.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연습들 해보세요. 이런 그 획들이 나중에 이제 쌓여가지고 묵직한 그 느낌의 잎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얘네들도 잎을 표현할 때 옆면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 획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잘 드러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 자, 젖은 상태에서 너무 중복되게 그리지 마세요. 그렇죠? 처음에 그릴 때는 이렇게 해서 막 해서 빽빽하게 그리거나 조금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렇죠? 좀 떨어뜨려서 이만큼씩 떨어뜨려도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뜨려서도 이제 하셔도 돼요. 요것들을 가지고 처음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리는 거구나. 서로 안 닿아도 닿더라도 살짝 닿거나 아니면 안 닿게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것들을 그 먹이 많이 묻다 보니까 일부러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가져가면서 겹겹이 겹치면서 막 그려버리면 어떤 상태가 돼버리면 다 뭉개져 버려요. 선의 형태가 안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최대한 겹치게 이제 그리는 방법도 할게요. 겹친다 하더라도 이 형태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끔 겹쳐주시는 게 좋아요. 자, 드러나나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완전히 해보면 메꾸면은 안 드러나겠죠. 굳이 그럴 때는 안 다루셔도 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살짝 겹치는 정도.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획들을 획 한두 개만 좀 더 그리면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만 하셔가지고 그냥 끝나셔도 돼요. 굳이 이걸 다 채우려고 해가지고 빽빽하게 시커멓게 만들지 마시고 각각의 이 형태들을 한번 드러내게끔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근데 이런 표현법을 쓰실 때 선생님들이 이제 긋는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은 우리가 전체 구도를 놓칠 수가 있는데 이 형태를 그릴 때 가장 사실 신경 써야 될 때는 한두 개 그릴 때야 뭐 요 획의 움직임이 신경 쓰이겠지만 나중에 그릴 때는 이 남는 부분들 있죠. 이 전체 외곽 형태뿐만 아니라 사이사이마다 남는 공간, 이 흰 공간들을 한번 보시면서 흰 공간들이 좀 너무 헐렁한데 그럴 때는 획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쪼개시면 돼요. 그렇죠? 쪼개시면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선 몇 개만 그어가지고 쪼개서 좀 잘자라게 만들고 어쩔 때는 조금 더 성글다 그러죠. 좀 이렇게 듬성듬성 좀 여유가 흰 공간들이 여유가 있게끔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이거는 사실 얘뿐만 아니라 얘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할 때 꼭 요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형태를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중에 획이 하나만 더 있으면은 조금 더 밀도를 높일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만 더 그으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동점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가장 이제 풍경이라든가 이런 거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법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마치 잔디를 그리는 것처럼 숲을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숲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하게 되면은 그냥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찍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우선 수직으로 걸레를 여기다 놨군요. 수직으로 찍는 방법은 보통 이제 붓을 이렇게 딱 세운 상태로 해가지고, 세운 상태라서, 얘는 우리가 보통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그랬잖아요. 얘는 세운 상태로 아래로, 아래쪽으로 약간 이렇게 눕힌 상태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눕힌 상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찍느냐? 위아래로 이렇게 툭툭 찍으면 돼요. 자, 마치 점을 찍듯이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근데 점을 찍으실 때 이렇게 찍으실 때 얘네들은 붓은 이렇게 쥐고서는 점을 찍으면 되는데, 대신 이 움직임은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자, 움직임하고 붓의 이 긋는 방향하고 완전히 수평 수직으로 따로 이제 놀고 있는 부분들인데, 잘 보세요. 자, 위아래로 이렇게 툭 이렇게 건들면서 내려 찍으면서 찍은데, 여기 모양들이 있죠? 끝나는 부분들의 이 모양들이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자, 이것들이 그냥 매끈한 선이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하게 움직이면서 느껴지는 선들로. 자, 약간 크게도 그렸다가 길게도 그렸다가 조금 떨어뜨렸다가 뭉쳤다가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그렇죠? 땅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요. 자, 이 부분들을 표현할 때는 역시 한 겹, 첫 번째, 두 번째 겹, 그 다음에 뭐 밑으로 내려와도 되겠죠. 그리고 대체로 수초는 이렇게 진한 색으로 안 쓰고 흐린 색으로 쓰기 때문에 녹목보다는 단목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그렸을 때의 형태들을, 얘네들도 이 선의 중심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얘네들은 여기가 좀 중심이 되나?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거는 조금 두 가지 요건들이 좀 필요할 부분이죠. 일단 밀도가 높아요. 간격이 좁다는 얘기죠. 선과 선들 사이의 간격들이 좁고, 그리고 크기가 주변 것들에 비해서 약간 커요. 그러니까 약간 크면서 그 간격이 높은 좁은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긴 선들 같은 경우는 중심이 하나 내지는 둘, 뭐 심지어는 셋,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서라도 좀 짧은 이 정도 간격들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그다음 거기서 굴곡들을 드러낼 수 있겠죠. 얘네들을 수평으로 가져가느냐, 그 다음에 이것마저도, 그렇죠? 이것마저도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어떠신가요? 이것들이 아래가 편편한 것들은 평지, 그 다음에 이것마저도 들쑥날쑥하는 그 부분들이 아래도 들쑥날쑥, 위에도 들쑥날쑥 하는 느낌들이 생긴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선생님들이 아래쪽을 나란하게 갈 건지, 이거는 완전히 좀 뭐랄까 잔디같이 우리가 인공적으로 키울 때, 그리고 좀 정리가 됐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 위아래, 위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불규칙적인 모양들을 나누지만 아래쪽마저도 그렇죠? 들쑥날쑥한 이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느낌들이 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옆에 거보다는 이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터치들을 좀 넣어가지고 일단 규칙적으로 뭔가 정리된 느낌을 일단 깨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한 가지 감으로만 내지는 한 가지
라인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보다는 그 규칙들이 계속 좀 잘 깨져가면서 만들어져야 얘네들이 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위아래로 붓을 제가 옆으로 쥐는 게 아니라 딱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 어디로 가요? 밑으로. 그렇죠? 밑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긋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렇게 툭 찍어서 위에서부터 약간 띄운 상태로 서서히 내려긋듯이 이렇게 하면서 살짝 이렇게 닿는 방법들로 가시면은 위도 약간 뭉치지 않아야 되고요. 아래도 뭉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뭉친다, 둘 중에 하나를 뭉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러면 위보다는 아래쪽이 낫겠죠. 아래쪽은 이렇게 뭉쳐도 그나마 좀 용서가 되는데, 위쪽을 뭉쳐서 내려 찍으면은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수풀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땅 표현할 때 아주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죠.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가볍게 앞쪽으로 옆으로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묵직하게 해서 툭 찍어 가지고 끌어내리는 방식이 될 테니까 지금 이런 거 표현할 때나 가능하지. 자, 이렇게. 그래서 층을 만드는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층까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거 분리된 듯한 느낌이 또 한 5개의 층으로 분리된 느낌이 드네요. 자, 하나만 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도가 높아진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의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대체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되, 그렇죠? 얘네들이 만약에 기울어지게 해서 이렇게 꺾어지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언덕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경사도를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죠. 점을 찍더라도 그 점의 모양들이 어떻게 가져가는지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찍거나 위아래로 정면으로 찍었을 때, 얘는 위아래로 정면으로 찍었을 때고요. 얘네들은 점을 찍을 때 옆으로 찍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위아래로 찍었을 때요. 각각의 모양들이 서로 다 달라지면서 그 역할들이 분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표현을 하실 때 이런 표현법들, 저런 표현법들을 각각 다르게 사용하면서도 요것들이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게 더 좋은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나뭇잎 표현하다가 땅 표현까지로 가는데, 사실은 얘도 이제 그냥 수초 표현하다가 조금 더 다른 방법, 얘는 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물 밖에 있는 그죠? 우리가 보통 수풀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법들을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그 잎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느낌이 좀 달라질 거예요. 대체로 약간 갈대같이 그런 거 그릴 때나 표현을 하긴 하는데, 조금 길게 한번 그려볼게요. 길게. 그렇죠? 이렇게. 길게 그릴 때는 아래쪽에 이제 풀들을 그리는 것도 그리는 거지만, 각각의 요 풀들이, 제가 조금 더 진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딱딱하게 뾰족하게 툭툭툭 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곡선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곡선과 그다음에 선의 움직임들 한번 잘 보세요. 조금 더 이제 길게 그려볼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한 방향으로만 해서 너무 마치 바람이 한쪽으로 슉 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체적으로 약간 굵은 느낌의, 그리고 약간 길게, 얘네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면 정말 갈대숲 정도 되지 않을까요? 멀리 있는 것들 표현을 할 때 하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일반적인 우리가 수초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그 아주 짧은 스폴들을 하고는 조금 더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해요. 이것들이 조금 더 멀리 있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있을 때는 거꾸로 표현. 제가 지금 아래서 위쪽 방향으로 지금 이것들을 이제 그려드리고 있는데, 아래서 위쪽 방향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도 가능해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약간 뭉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는 아래쪽이 약간 사라지게 표현한다든가, 무게 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윗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툭툭툭 끊어주면서 그려낼 수 있죠. 근데 이런 표현법들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겹쳐 그렸을 때 뒤쪽에서 좀 더 멀리 있어서 아래쪽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래쪽에 이게 만약에 그 진짜 지표면이거나 땅이거나 아니면 물일 경우에는 조금 더 느낌이 달라지겠죠. 물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 각각의 저게 될 테고요. 그렇죠? 물결을 그리면 될 테고,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물결 그리는 방법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자, 물결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땅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이런 작은 것들도 다시 얹으면 또 땅이 되기도 하고요. 표현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표현법들 어차피 지금 계속 가다가 보니까 좀 더 나무에서부터 밑으로 땅으로 내려오고, 이제는 물가 쪽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물가 쪽으로 아예 가는 김에 물결 그리는 요것들도 한번 할까요? 요것들 가지고 할 때 지난 했던 것 같은데, 자, 너무 흐린가요? 근데 흐리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게, 얘를 좀 진하게 그리면은 느낌이 좀 안 살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겹치면서 자, 오늘은 그 물표현법이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된다라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잎사귀 표현들, 다양한 잎사귀 표현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무의 표현들을 구성하는지, 잎의 종류, 그리고 전통적인 표현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제가 소나무 부분들 표현하면서 아까 4가지 방법 알려드렸었는데, 이것과 닮아 있는 우리가 이제 서족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쥐의 발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서족점이라고 불리는 요 표현법들을 이게 툭툭 띄워넣는 방법들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요것들은 사실 계절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직선적인 느낌의 선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것들을 조금 더 응용해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들.
느낌이 서로 떨어뜨려 있으니까 정말 그 쥐 발 모양 이런 느낌들이 살짝 나는 게 어떠냐라고 보는데, 요것들을 약간 굵게 그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굵게 그리면은 자, 같은 소득점이라 하더라도 굵게 그리면은 옆으로 역시 그 잎사귀 그릴 때 굵게 가는 것들을 뾰족하게 했죠. 중봉으로 그릴 때보다 약간 편봉으로 그리는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할까요? 네. 자, 느낌이 갑자기 확 또 달라졌죠? 마치 요 그 개짜점을 그 거꾸로 뒤집은 듯한 위로 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의 대신 이 개짜점보다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짧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하죠. 좀 약간 이제 굵게 응용한 방법들이야. 자, 얘네들은 이렇게 굵게 하다 보니까 약간 붙여도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툭 치고, 자, 이렇게 끌어내듯이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런 형태들은 조금 더 진하게 뭐 색을 넣어가지고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약간 곡선적인 맛이 나요. 위에서부터 딱 내리 끼워가지고 확 긋는, 힘있게 긋는 방법들보다는 이렇게 부드럽게 약간 굴리다 보면은 곡선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곡선이 아니라 굴린 점이라고 해요. 굴린, 그러니까 삐침?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서독점이라 하더라도 그 굵기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굵은 느낌의 표현법까지 한번 말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좀 다른 선들을 한번, 요 느낌과는 조금 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그 등 중에 조금 특이한 획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규칙적인 어떤 형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불규칙적인데 서로 이렇게 뭐 엉켜 있는 듯한 그런 선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딱 얘네들처럼 조금 더 길쭉하게 위아래로 길쭉한 그런 선들로 이제 이루어진, 제가 한번 이 그리는 이 선들이 어떤 선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 수동점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인 선보다는 조금 더 불규칙적인 선들 위주로 하고, 좀 더 끝까지 이렇게 뾰족하게 긋지 마시고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시키면서 그렇죠? 가시는 게 좋죠. 그래야 형태를 드러내기도 좋고요. 그리고 끝부분들을 갈 때 이렇게 딱 찍자마자 확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찍으면서 끝까지 선들을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것들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죠. 제가 각각의 이제 묘사법들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다른 묘사법에 비해서 이 국화 잎 모양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와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등장하는 국화문 문양으로서의 어떤 형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비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놓으면 너무 정면만 보는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거를 좀 개선을 해보죠. 개선을 한다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옆으로 약간 길쭉하게 이제 하는 방법들 있죠. 요거보다는 조금 더 타원형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 한번 조금 낫나요? 비슷한가요? 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해보세요. 요것들이 한 가지 정면으로만 이렇게 딱 보이는 것보다 옆면으로 이렇게 된 것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조금 부담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대신 그 다른 얘네들처럼 완전히 메꿔 가지고서 표현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테두리를 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선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요거 우리가 아까 찍었던 점들이죠. 그렇죠? 요거 찍었을 때는 제가 뭐 후추 모양으로 닮았다가는 그 후추점과는 조금 더 다르게 뭐 약간 크게 그리면 대혼점이라고 해서 작게 점을 찍으면 소혼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것과는 조금 더 비슷한 느낌? 근데 사실 비슷한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가늘게 그리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한자로 쓸 때는 한일자, 그러니까 날일자 말고요. 한일자를 쓰는 것은 보통 이제 한 옆으로 그 획을 하나 긋는 듯한 느낌들이죠. 근데 그 획을 그으면서 약간 옆에가 오른쪽 부분들이 묵직하게 이렇게 긋는 획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중앙이 묵직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축 처지면서 이렇게 묵직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자, 이거 너무 아픈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 이것들을 아래쪽이 묵직한 것보다 이번엔 또 거꾸로 이제 위쪽이 묵직한 거 한번 위쪽이 이렇게 약간 휘는 듯하게. 자, 요것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뭐 비슷한데 한데 간격들을 좀 촘촘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은 자, 이제 선들이 등장하겠죠. 자, 뭐 이런 표현법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나뭇잎 표현법인가요? 예, 맞아요. 근데 나뭇잎 표현법이긴 한데 그 잎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위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그리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이 책자에 소개가 될 정도의 기본적인 표현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익혀두시면은 비슷한 표현법들과 이렇게 막 쓰다가도 좀 다르게 쓰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응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한 표현법들까지 썼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더 가늘게 그리면서 하는 방법들도 소개해 볼까요? 요것들을 가늘게 그리는 방법들은 뭐 그냥 이렇게 산 능선을 이렇게 그리듯이 이런 표현법들이 아닐까요? 그 나뭇잎들 중 이런 나뭇잎이 있을까요? 근데 책자에 이제 소개를 하는 표현법들 중에 조금 더 다른 특이한 표현들을 한번 구성을 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거의 뭐 물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보다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들도 같이 혼합해 가지고 느낌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규칙적으로 하니까 진짜 바다 물결로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또 연결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연결 안 되게끔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렇죠? 길게도 하고 약간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물론 이것과는 정반대의 방법들도 분명히 있죠. 방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우리가 보통 나뭇잎을 표현할 때도 마치 나무 가지를 표현하는 방법 같은 이런 표현법들이 있어요. 근데 U자로 그리듯이 약간 넓적하게도 그렸고 약간 좁게도 그리고 이런 방법들도 또 하나의 표현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면은 재밌는 뭐 이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테니까 그래서 서로 겹쳐지는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자, 연습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뭐 이런 어차피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뭐 아예 조금 불규칙적인 그런 방법들까지 한번 써볼까요? 제가 아까 위에서부터 내려 찍으면서 약간 그죠? 소접점을 가늘게 그렸다가 약간 굵게 표현하면서 서로 모으게 이렇게 약간 곡선적인 느낌으로 표현해 봤는데 이거를 아예 도끼 찍듯이 지금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되겠네요. 위에 보면 도끼 찍듯이 이렇게 내리긋는 이런 점 가지고도 사실은 이게 나뭇잎이 될지 수초가 될지는 모르는데 이런 표현법들도 가능하다라는 걸 그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굵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제 좀 가는 굵기도 같이 섞으면서 무리를 만들어야겠죠. 긁어내린다기보다는 약간 삐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방법들까지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웬만한 표현들은 다 그냥 드러나는 것 같다고 보이시죠? 자, 이제 위아래로 위로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했으니까 아래로 펼치는 것들 또 했었고 이제 아예 종류별로 나올 만한 것들 한번 쭉 다 읽어보죠. 요게 개짜점의 응용편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 이번에는 응용편들 중에 그냥 조금 더 작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한번 가볼까요? 작게 어떤 방법으로 가냐? 자. 이렇게만 그려가지고는 모르는데 그냥 요거 하나 자체가 그냥 그 다음에 연이어서
약간 다양한 그런 느낌들이 나왔죠. 지금 이제 얘를 뒤집어 가지고 위로 표현하는 방법들도 꽤 그럴듯하게 등장하긴 할 텐데, 일단은 아래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도 자, 알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래놨을 때 어떤 표현들이 가능할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빽빽한 그런 느낌의 표현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표현법들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가지고는 이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무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자, 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다. 제가 이제 가늘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가늘게 표현한 거는 사실은 이걸 덮기 위한 방법인데, 불규칙적으로 터치를 이렇게 툭툭 그리면서 바깥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안쪽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크기를 굵게 가져가면서 굵게 달았다가 작게 달았다가 그 다음에 점을 찍듯이 달았다가 가늘게 달았다가 또 한번 모양들을 한번 탭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 선들이 잘 드러나지 않게끔, 그러나 나뭇잎들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구나 라는 방향성들을 이제 연습을 하실 때가 있죠. 이것들은 도대체 어떤 점들일까? 삐치는 점들, 오히려 얘네들하고 느낌들이 비슷한 부분들도 지금 섞여 있어요. 자, 점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해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각각의 그 모양대로 해서 처음에 그었던 선이 잘 안 보이게끔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나중에 다양한 방식으로라도 표현하겠죠. 지금 같은 농도로 이제 그리는 이런 표현만 가지고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점으로 찍어가지고 했던 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점으로 찍어 있던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표현하는, 이렇게 나무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볼까요? 간단하게 표현할 경우는 이렇게 점을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죠? 대신 이제 점을 찍으실 때 불규칙적으로 찍으셔야 돼요. 또 일률적으로 똑같은 느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또 의외로 또 약간 복잡한 면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법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자연을 그릴 때 좀 자유로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들은 규칙으로부터 처음 연습을 하지만 규칙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되게 규칙적인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규칙으로부터 떠나야, 그렇죠? 그것들이 자유롭게 돼야 사실 그 규칙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꽉 메어져 있고 답답한 것도 사실은 좀 그림에서 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사실은 피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을 얘기를 할 때 통일감,
얘기를 하면서 꼭 반대급부로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서로 이 균형을 맞추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연습한 분들은 꼭 이렇게 연습을 해서 반드시 이렇게 지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습을 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켜야 될 부분들은 있죠. 어느 정도껏 지켜야 그 형태, 뭐 숲풀을 느낌이 나던, 아니면은 뭐 대나무 느낌이 나던, 아니면은 뭐 솔잎 느낌이 나던, 그것들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와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 방법들이 있듯이 각각의 표현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